중세 얘기를 할게요. 교회에서 정해줍니다. 교양예술, 기능술 7개씩. 왜 7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7개가 소수여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완벽한 숫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6개를 하긴 그렇잖아요. 논리학, 수사법, 문법,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이랑 수학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기능술이라고 하면 의복을 공급하는 거, 주거, 그 다음에 주거지나 연장을 공급하는 거, 농장술, 식품, 그 다음에 항해술, 의술, 오락 정도.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오락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세의 교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집단이었고 국가보다도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중세의 마녀사냥 말이 나왔던 이유랑 비슷한데 이거 말고 하지 마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다 마녀가 숲속에 살잖아요. 진짜 마녀든 아니든. 그리고 마녀들이 꼭 주인공을 치료해주면 예를 들어서 약초를 씁니다. 보통은요. 그리고 이상한 연기나 혹은 솥에다가 뭘 끓여가지고 먹이고 그러죠. 여기 보셨다시피 약학은 들어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시키지 않았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 뭔가 뭐 마법의 힘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약초학에 대한 지식이 박학했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의술이라고 하는 한정에 벗어나는 일을 했을 때 이단으로 몰리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마녀이든 아니든 하지 말라는 거 했다는 게 더 괘씸했던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강력하게 통제를 했던 거죠. 어떤 기술 혹은 예술, 어떤 창작행위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 맘대로 행위예술을 했다 그러면 그냥 철컹철컹인 거죠. 계속.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데나서 춤을 추잖아요. 그럼 마녀가 되는 거죠, 제가. 아니면 악마한테 씌었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통제되고 억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재미가 없어지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숙학원에 들어가서요. 아침 8시 꼬박꼬박 일어나야 되고 삼시세끼 밥을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음울해집니다. 교도소가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밝은 사람이 있겠죠. 저는 밝을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식으로 되게 통제되어 있는, 억압되어 있는 암흑시대라고 보통 부르는 그 시대, 그러니까 문화가 거의 말살 혹은 규격화되던 그 시대를 지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은 그 사이에 굉장히 성취를 이루거든요. 그 2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나름 하죠. 물론 중세랑 뭐 근대나 혹은 현대를 비교하다 보면 발전의 속도가 더디긴 했지만 예술처럼 이렇게 꽉 막히진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나름 계속 발전을 해갔죠. 근데 그에 비해서 예술 쪽은 굉장히 묶였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죠. 사실 이 시대를 이후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이제 교회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랑 새로운 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얘네들도 7개로 나눠요. 이걸. 물론 범주는 굉장히 늘어납니다만 순수에서 파인아트라고 하는 순수의 수를 규정하는데 이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200년 동안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것도 7개야. 왜? 갑자기. 근데 이것도 100년 갑니다. 시, 음악, 회화, 조각, 무용, 그 다음에 건축, 수사법. 그러니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이 문학에 가깝죠. 근데 이거가 순수한 예술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구를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그 의복을 만든다든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의복 복식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순수하게 예술이라기보다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기능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갑자기 왜 7개? 지금은 8, 9 이렇게 들러붙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것들이 더 생겼겠죠. 뭐 사진, 그 다음에 영화, 만화가 추가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추가하는 게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전에 그렇게 싫어하던
교회에서 정해놓은 범주를 나누는 걸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넌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흐트러져요. 개념 예술이라는 게 등장하고 무슨 새로운 운동,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얘기한 게 정말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 건가? 혹은 너희들이 얘기한 예술이라는 게 하는 게 진짜 예술이 맞느냐? 아니면 그런 흐름도 분명히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죠. 아방가르드라는 얘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면서 조금 크게 생각이 좀 트이죠.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분 전후로 해서 크게 조금 일종의 변화 흐름이 생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뒤로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부터 완전히 큰 반향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예술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조각을 한다든가 어떤 자연물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재료를 썼었죠. 실제로 연극을 하는 건 내 몸을 쓰는 거고, 글씨를 쓰는 것도 만약에 텍스트가 어떤 수사법이나 음악, 그러니까 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식이었는데, 비디오 아트가 왜 이게 충격적이었냐면 공산품을 써야 되잖아요, 재료로. 사실 물론 그 안에 퍼포먼스를 담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된 건 분명하지만 캠코더가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는 기기가 있으면 존재할 수 없는 예술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충격이에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뭐지? 기계가 창작을 돕다? 혹은 기계가 창작의 예술의 재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전통적인 거와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무리 뭔가 창의적인 예술가도 캠코더를 못 다루면 영상 작업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걔를 다뤄야만 하잖아. 물론 그림 그리는 사람이 굳이 영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비디오, 영상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싶으면 기계를 배워야 되는 되게 이상한 현상인 거죠. 그 사람들은 되게 거부감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내가 코딩을 되게 좋아해. 그리고 평생 코딩을 해왔어. 근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갑자기 자판을 버리고 나보고 팔레트를 들어라 라고 하는데 얼마나 거부감이 있겠어요? 물론 좋아할 사람도 있겠죠. 안 그래도 잘 됐어, 코딩 그만하고 싶었는데 이럴 수 있죠. 과학기술이 예술의 재료 형태 혹은 어떤 예술을 서포트하는 혹은 어떤 예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되면서부터 현대에서는 정말 이게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끝을 살고 있죠. 거의 그 정점에 있습니다. 저희 그 혼란 속에. 그래서 두 학문이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비디오 아트를 지나서 미디어 아트라는 단어들, 키워드들이 나오고 그 뒤로 뉴미디어 아트, 융합, 예술, 인터미디어 이런 되게 수많은 단어들이 등장한 게 뭐냐면 예술도 갑자기 소위 얘기하면 과학기술이랑 결합되는 이상한 그러니까 되게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과학 쪽에서 더 많은 변수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학문의 분화가 왜 생겼냐라고 하는 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 원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건 추론이나 어떤 정보를 분류하는 거나 혹은 얘네를 사례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명확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구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편리한 도구로서 쭉 발전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은 항상 돈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보다 정보를 더 잘 다루고 누군가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그리고 누군가보다 정보를 잘 분류해서 활용을 한다면 소위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단순한 예로 얘기하면 내일부터 예를 들어서 석탄이 엄청나게 부족해질 걸 제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석탄에서 발암물질이 원래 생각한 것보다 100만 배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석탄 발전소의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전기료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뭔가 전기를 생산하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비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제가 그거에 반대급부되는 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걸 안다고 치죠. 신종 메뚜기를 발견했는데 얘가 번식을 시작하면 밀이 싸그리 사라지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걔를 누가 놓쳤대, 밀밭에서. 그러면 저 밀가루를 매점매석하겠죠. 뭐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통계 혹은 수학 혹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돈을 벌거나 이런 것들이 강력한 도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론 예술도 예술 나름대로 발전을 합니다. 뭐 인간에 대한 감각이나 창의력 이런 것들, 이런 미에 대한 본질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도구나 매체로서 쭉 발전하는데 이게 500년 가까이 현대까지 쭉 서로 벌어진 거죠.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무슨 원수지간도 아닌데 굉장히 서로 안 맞는 분야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달라졌으니까. 왜냐하면 얘는 꾸준히 객관적인 지표나 혹은 추론이나 혹은 이성적인 접근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했다고 하면 예술은 그보다는 더 감성적이고 더 다른 부분들 혹은 뭐 심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철학으로부터 시작됐고 둘의 뿌리 자체가 멀지 않기 때문에 둘이 완전히 뭐 근본이 다르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학문의 융화 왜 다시 이게 또 결합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까지 한 100여 년 동안은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대부분의 부가 과학기술로부터 생산된 것도 사실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 잉여로 만들어진 부가 과학기술에 다시 재투자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어갔고 많은 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단순하게 경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제품,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도출이 된 거잖아요. 그만큼 돈을 쏟아 부었으니까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인간이 지적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과학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과학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줄 알았어. 뭔가 이게 다 풀릴 것 같으니까. 왜냐면 너무 명확하잖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근데 어느 날 꼭 그렇지 않다는 게 나타난 거죠. 오히려 어떤 일들이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 1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그냥 어떤 사회학자가 이거 이런 거 아니니?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너무 간단하게 툭 풀리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제고 예를 들어 수학적으로 접근이 안 되고 혹은 양자역학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이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정수,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원리나 이런 것들이 동양 철학이 어디 이상한 데서 발견된다는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게 2000년도 전후로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생명공학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갑자기 사회학을 통해서 풀려버린다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수학적 문제가 전혀 엉뚱하게도 뭔가 철학이나 이런 쪽에서 접근했더니 풀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과학자들이 약간 소위 얘기하면 멘붕에 빠져요. 이건 뭐지? 우리가 그렇게 돈을 쳐들이고 그렇게 연구 개발했는데 우리는 못 푼 문제를 왜 쟤네들은 저렇게 쉽게 풀지? 라고 하면서 일종의 자아 성찰의 시기를 갖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다 가져가는 게 맞나? 좀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인문사회나 혹은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될 부를 정말 다 때려가지고 98%, 99% 이상 과학에 투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저쪽이 더 뛰어난 거죠. 그 임계점에 부딪힌 거죠. 물론 여전히 과학기술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건 여전히 맞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키워드가 융합이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자.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가상현실, 예를 들어 가상공간 이런 단어들도 과학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설가가 만들어낸 키워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 그러니까 개념 아니면 영화 감독이나 혹은 그냥 뭐 화가나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회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소설가가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인공지능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의 키워드들을 과학이 증명해내고 접근하긴 하지만 맨 처음에 단초를 제공한 게 다른 학문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 인문학이랑 예술에 대해서도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걸 근본적으로 그게 2000년대 전후에 나타난 흐름입니다. 그 뒤부터 융합 뭐 제일 많이 들은 게 뭐 디지로그부터 해가지고 되게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하는 트렌드가 그때부터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과목 자체가 미디어 앤 테크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뭐 아트 앤 테크놀로지 뭐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기술을 베이스로 하면서 혹은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예술을 베이스로 하면서 뭐 과학기술 결합된다 이런 흐름들이 그때를 전후로 나타나는 거죠. 흥미로운 시대예요. 그리고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리고 이거를 되돌아가서 학문이 다시 결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공부를 했겠죠. 이게 뭐 어떤 현상일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타난 현상이 그런 거죠. 따지고 좀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기술과 예술 한 글자씩 합쳐서 기예라고 얘기하고 뭐 라틴어로 테크네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그리스어로 얘기했을 때 예술과 기술이 합한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러니까 건축, 미술, 의학, 과학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범주고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나 욕망에 적합하도록 주어진 대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창조 활동이나 어떤 생산 활동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답이구나. 여기에 답이 있겠구나라고 가설을 세우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좀 다르게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한 가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굳이 얘기하자면 한 우물을 파든가 10년 동안 한 가지를 공부한다든가 이런 게 미덕에 가까웠죠. 근데 지금은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계속 분야를 넓혀가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되게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그거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도 여러 가지를 다 공부한 사람 선호하게 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문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시대로 발전한 거죠. 이 그림에서 뭐 그냥 보면은 회화 그냥 뭐 전면법으로 그려진 회화라고 하지만 이 그림에 되게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면 기하학의 기초재료가 점선면 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자인의 기초재료도 점선면 입체고 그리고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미술 작품이긴 하지만 이 안에 모든 과학적 원리나 혹은 지금 이 색이 이 색으로 보이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이 캐릭터들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알고리즘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건 다음에 만났을 때 잠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되게 흥미로워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융합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예술이라고 얘기했던 거, 과학이라고 얘기했던 게 하나로 다시 묶이고 테크네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시 등장하고 우리 이게 뭐지? 라고 얘기하는 의문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매체 자체에 대한 얘기 아니면 매체로 나온 어떤 기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재미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이번 학기의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첫 번째 내용은 이렇고요. 다음 주에도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점이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들은 스마트 캠퍼스에 조금 남겨주시고 그리고 질문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이게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메시지가 오면 그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제가 살아온 거랑 되게 많이 다를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야 할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들은 여러분과도 꽤나 많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전 시대에서부터 다음 시대로 변화하는 그 경계선에 있어요. 지금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너무 개념적으로나 혹은 현상적으로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거니까 뭐 취미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심하시지 않게 꾸준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가 강산이가 그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부를 놓으시면 안 돼요. 공부를 놓으면 그걸 읽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빠르거든요, 변화가.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의 공부는요, 뭐 책을 열심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 보고요, 트렌드가 뭔지 계속 키워드 검색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저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의 끈을 놓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관심을 변화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매체에서 얘기되는 어떤 키워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정의만 꾸준히 해나가면서 따라가기만 해도 여러분이 어찌됐든 간에 경험이 쌓일 거고 여러분이 활용할 만한 소재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될 테니까 상당히 가능성을 가지게 됐죠. 예전에는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혼자서 뭐 회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작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연예인을 한다든가 스탠딩 코미디를 할 수도 있고 뭐 유튜버나 아니면 뭐 크리에이터라고 보통 얘기죠.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혼자서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뭔가 회사를 만들어서 붕어빵을 팔아봤자 1년에 몇 개를 팔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 혼자도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그리고 둘, 셋이 모였을 땐 더 많아졌죠. 지금은 너무 흥미로운 시대니까 조금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남들이 뭔가를 얘기하면 그게 뭔지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만났으면 좋겠지만 못 만나게 되더라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